크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위치 얘기했는데 크기. 자, 지구가 지금 이만한데 10%를 우리 초등학교 때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고 배워요. 10%를 늘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땅이 더 넓어지고 아파트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량이 늘어나죠? 그럼 중력이 늘어나죠? 중력이 그만큼만 늘어나도요, 물 분자가 증발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물이 날아가려고 하면 지구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물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증발해서 구름 만들어서 민물, 이 프레시워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더 커도 그 물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 아까 화성처럼 중력이 작아지고 물이 다 쉽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전 지구가 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크기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크기로 존재해야,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이 크기로 이 질량으로 존재해야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해서 생명체가 원활하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정확한 위치, 알맞은 크기, 알맞은 중력, 안정된 궤도 운동, 온화한 온도, 이게 다 존재해야지, 맞춰져야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자리에 있기까지 정확한 힘으로, 정확한 질량으로, 정확한 거리로 조율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 만약에 그게 진짜 설계라면, 달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정말 설계라면 목적이 있겠죠. 예, 설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목적이에요. 계획. 그럼 무슨 목적이 있을까? 달이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으키는 게 하루에 2번, 여기 바닷가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나요. 그러면은 얘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 땡겨봐요. 10%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10% 땡기면 26%가 밀물 썰물의 그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그냥 높은 데로 피신하면 돼요. 바닷물 온다 그러면 높은 데로 또 막 가고, 갔다 그럼 또 내려갔다, 하루에 2번씩. 즉 거주지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 이 모든 것들은 지구 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밀물 썰물의 이 조성력의 그 차이가 커지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지면 기후에도 영향을 미쳐요. 해류에도 영향을 미쳐요. 전체적으로 지구 시스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크기의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이 적당한 거리에 달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팽이를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팽이를 돌리면 팽이 꼭지가 돌죠. 아세요? 그래서 팽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요거를 지구도 그렇게 하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전축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축이. 그렇지만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축이 흔들려요, 지구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달이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성도 위성을 갖고 토성도 위성을 갖는데, 걔네들이 갖는 위성의 그 크기 비율에 비하면 지구가 갖는 위성 지구는 달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달이 있음으로써 이 지구가 자전할 때마다 흔들리는 이 세차 운동, 이 꼭지가 도는 이것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어주냐 안 붙들어주냐가 지구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지구의 기후를 일정하게 온화하게 만드는데,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어떠세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것 같으세요? 태양도 평범하지 않아요. 수천억 개의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적어도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2천억 개 중에 별 하나니까 태양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또 특별해요. 태양을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맥마스라는 천문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쑥 훑어드릴 테니까. 네. 많이 넘어왔어요, 그죠? 네, 지금 50쪽에 3번이에요. 50쪽에 3번. 그 앞에는 제가 다시 한번 쭈르 해드릴게요. 자, 태양. 우리 태양은 매초 10억 개,
한번 써보실까요? 10억 개의 대도시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얼마에? 1초에 방출해요. 1초에 10억 개의 대도시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내요. 즉 지구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에너지보다도 태양이 1초에 내보내는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럼 태양의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 건지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걸 핵융합 반응이라 하는데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내부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표면은 6,000도지만 내부는 막 1,500만 도가 넘어가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들은 자기장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N극 S극으로 자기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자기장 활동이 꼬여가지고 그것들이 한 번씩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 플레어 배운 거 기억나죠? 태양 표면의 폭발 현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이 플레어가 보통의 플레어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태양과 유사한 크기의 별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들. 그랬더니 전부 다 얘네들은 슈퍼 플레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슈퍼 플레어가 뭐냐면은 한 번 폭발하면은 그 불꽃이 지구 궤도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태양은 슈퍼 플레어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한 번이라도 슈퍼 플레어를 일으켰으면 지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븐에 바짝 구워졌어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태양 크기의 별들을 다 유사한 별들을 비교했는데 걔네들은 다 슈퍼플레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왜 태양은 플레어는 있지만 작은 플레어는 일어나지만 왜 슈퍼플레어는 일으키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1974년부터 무려 32년 동안 맥마스 태양 관측소는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태양을 지속 관찰해 왔어요. 근데 태양 빛의 정도의 차이, 우리에게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우리는 흑점이 많은 해다, 흑점이 적은 해다, 그래서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미세하게 연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차이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0.0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1쪽 맨 위에 박스입니다. 0.06%의 변화만. 왜 이렇게 태양만 안정된 별인가 이거를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별들은 막 치명적인 폭발들을 막 일으키고 별의 밝기도 막 바뀌고 에너지의 양의 변화도 그 편차가 그래도 좀 큰데 태양은 굉장히 안정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그런 물질들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빛만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고온의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날아오는데 그걸 우리 태양풍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 자기장이 그걸 전부 다 막아줘요. 그리고 일부분만 나 태양풍 있지롱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일부분만 들어와서 다시 지구 대기권에 유입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와 아름답다. 평생에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감성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오로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태양풍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저게 극지방에만 일어나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해왔더니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서 태양풍이 다 지구 바깥쪽으로 밀려났다가 일부분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만약 그러면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기를 띠는 플라즈마 입자들이 태양으로부터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그게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인공위성은 절대 못 씁니다. 얘들아 핸드폰이라는 건 이 세계에 없는 거야. 기지국 같은 거 건설하지 못해. 전자제품은 아무것도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땅속에 굴파고 살아야 됩니다. 지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장이 딱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왜 지구만요? 왜 지구만 이렇게 적당한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층 더 들어오면 오존층이 또 있네. 지구에만. 예, 산소가 3개가 모인 게 O3, 오존이죠. 이 오존이 성층권에 이렇게 벨트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파장이 짧은 것들은 바로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라요?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 오존층에서 다 흡수하고 아주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예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햇빛 강한 날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한여름에 아유 주인 잘못 만난 이 식물이 햇빛 한번 봐야지 하고 제가 내놨어요. 그날 어쩌다 집에서 시간이 난 거죠 제가. 단지 그냥 몇 시간 내놨을 뿐인데 잎이 다 탔어요. 예, 그 걔는 결국 죽더라고요. 그 잎들은 이제 잘라내고 이제 밑에서 이제 다른 싹이 올라왔는데 그걸 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만큼 햇빛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지금 오존층에서 흡수를 안 해주면요, 어떠한 세포도 지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에만 이렇게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딱 막아주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기권, 성층권 밑으로 더 내려오면 우리가 숨 쉬는 이 대류권이 있어요. 근데 이 공기의 주성분이 뭐냐면 질소와 산소, 그리고 아주 적은 소량의 이산화탄소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성분은 질소예요. 이 비율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소가 78% 되게 많죠. 근데 별 의식을 우리가 안 하고 살죠. 의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그냥 통밥으로 딱 그렇게 느껴지시죠? 과자 봉지에 무슨 충전해요? 질소 충전을 해요. 왜 질소를 넣을까요? 뭐 산소를 넣거나 뭐 수소를 넣거나 다른 기체도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질소를 넣을까요? 썩지 말라고. 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 모든 말을 다 정리하면 뭐냐면 질소가 가장 안정한 기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하고도 반응을 안 해. 네. 반응 안 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근데 반응 안 하는 질소는 쓰임새가 좋아요. 왜냐? 넣는데 만약에 과자하고 막 반응을 해가지고 맛을 바꾸거나 색을 바꾸거나 만약에 또 독소를 만들거나 그죠? 그러면 곤란하죠. 아무하고도 반응을 안 해요. 얘는 너나도 그냥 아무 감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부서지지 않게 보호도 하지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음식을 펼쳐놓고 먹고 먹다가도 남겼다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끊임없이 얘하고 반응하는 애가 여기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공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꺼내놓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소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수소로 채워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밥을 해야지. 이게 내 사명이야. 딱 그러면서 가스 불을 딱 켜는 순간 집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로 대기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자 봉지만 질소 충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가 질소 충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소가 또 뭐의 성분이냐면 아미노산의 성분이에요. 아미노산 없으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번개 칠 때 이 질소가 산화가 돼요. 그리고 그게 빗물에 녹아서 땅으로 흡수가 되면 또 그 흡수된 질소를 식물이 흡수해요. 거기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식물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우리가 섭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세밀합니다. 네, 너무나 세밀해요. 산소 21%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연인 것 같으세요? 산소 21%? 산소가 좀 많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24%, 25% 막 119 불났어요? 전화했어요? 소방차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탔어요. 산소가 많으면 너무 잘 타요. 불이. 그것도 문제죠. 그럼 산소가 20%, 18%, 16%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그럼 산소는 이
기준 농도가 산업안전관리 그 기준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업하는 이 작업장이 특별히 뭐 지하에서 작업한다거나 탄광에서 작업한다거나 그런 상태일 때 산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8%, 16%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몸에 훼손이 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일어나다가 그 상태에서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몇 분 안에 기절하게 됩니다. 그만큼 산소의 농도 21%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더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아요. 딱 21%를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 막 이러면은 생일 축하 이거 후 이런 거 잘 못해요. 초에 불꽃이 이렇게 켜져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산소 21%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하세요? 산소 21%를 유지하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보고 싶지 않으시죠? 너무 복잡해 보이죠? 사람들은 막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소가 유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나무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마존에 뭐 나무를 베가지고 뭐 지구에 허파가 뭐 무너지네 뭐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다 개뿔. 나무가 많은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산소 21%를 유지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 위에 바다가 지구 표면의 3분의 2잖아요. 바다 위에 싹 눈에 안 보이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떠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 뉴스에 나오는 말로 치면 조류. 예,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뭐 하고 있어요? 광합성 하고 있어요. 근데 인이 많이 공급되면은 이 조류가 증가해요. 그럼 광합성이 증가하겠죠.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산소가 다시 바닷물에 녹아들게 돼요. 그러면 산소를 소모하는 박테리아가 활동이 촉진돼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 얘가 인을 침전물로 고정시키는 애예요. 그럼 인을 줄어들게 해서 다시 조류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이 많아지면은 광합성량이 증가되고 너무 증가되면은 산소 소모 박테리아에 의해서 인을 고정시켜 버려서 광합성량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늘면 줄이고 줄이면 늘리고 이거를 되먹임이라고 하죠. 피드백. 그죠? 이 되먹임을 통해서 계속 산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또 나오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지를 이해하고 싶으면 우주인이 돼 보시면 돼요. 우주인 최근에 그 X에서 그죠? 우주에 내보냈잖아요. 근데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몇백만 달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몇백억짜리 수트를 입어야지만 우주에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비싸요? 일단은 우주에 나가면 기압이 안 맞아요. 그 기압을 맞춰줘야 돼. 1기압이라는 기압을 맞춰주지 않으면 세포가 팽창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안 맞아요. 나가면은 우리 성층권에서 비행기 가는 데가 성층권이거든요. 비행기 타시고 외부 온도 그거 화면에서 보시면 영하 막 70도 이렇죠.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맞춰줘야 돼요? 지금 오존층이 없잖아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 그럼 X선 같은 게 자외선 같은 게 그냥 들어오죠. 그래서 금으로 도금한 헬멧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시력이 바로 손상이 돼요. 그 다음에 숨 쉬고 내보내고 할 때니까 산소통을 일단 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너무 쌓이면 또 질식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산화탄소를 또 빼줘야 돼요. 등등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지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 생물이 살 수 있는 이 조건들을 다 장착을 하는데 천은 13겹, 14겹 특수천으로도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예전에는 한 80kg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기술이 좋아져서 한 3, 40kg로 줄었더라고요. 수트가 그 정도 40kg 정도 되는 수트를 착용하고도 최대로 우주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몇 시간 사셨어요? 돈 내셨어요? 수트값. 예? 수트값 내셔야 하잖아요. 예. 그냥 만약에 나간다면 15초 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15분이 아니고 15초. 30초에서 1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15초도 내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감사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런 지구에서 살게 해줬는데 단 15초도 내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많이 왔으니까 한번 일단 답을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지구가 특별한 이유에 47쪽의 동그라미 1번 박스에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는 행성들조차 뭐를 갖추고 있지 않냐면은 생물학적 환경이에요. 생물학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행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행성들은 그런 조건이 있는 행성이 없는데 저기 외계에 가본 적도 없고 성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 행성에 물이 있는 것 같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물이 있는 것 같다. 그 저기 외계 행성에 물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항상 뉴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생물이 살지도 모른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아무리 지구와 유사한 거리에 유사한 크기에 있는 행성조차도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죠. 지금 우리가 나열한 것 중에 몇 가지만이 아니라 전부가 있어야 돼요. 오존층 빼면 못 살아요. 자기장 빼면 못 살아요. 크기 지금이랑 다르면 안 돼요. 이 모든 조건이 단 한 개도 없어지면 안 돼요. 이 모든 조건이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인데 그 저기 외계 행성에 그 조건들을 다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물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생명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그냥 막 한단 말이죠. 검증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뒤에 수성 427도씨, 그 다음에 영하 183도씨, 그 다음에 금성 대기에 두꺼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화산 폭발, 독극물, 황산구름이 떠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네. 큰 행성들이 지구 바깥에서 뭐 해준다 그랬어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을 막아주고 있어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을 막아줘요. 동그라미 3번. 자, 궤도가 원에 가까운 타원을 돌므로써 무슨 궤도? 안정적인 궤도. 밑에 원에 가까운 타원 운동.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구의 위치. 지구의 물이 어떤 상태요? 액체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로웠습니다. 거리도 맞춰줘야 되고 질량도 맞춰줘야 되고, 그죠? 자, 그럼 금성보다 멀리, 화성보다 가까이.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넘깁니다. 자, 지구가 지금보다 10% 컸더라면 중력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물의 증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자, 지구가 화성처럼 작아지면 또 어떻게 되죠? 행성 전체가 사막화가 돼요. 그 다음에 달이 두 번씩 뭐 하죠? 밀물, 썰물. 밑에 내려오면 지구에 뭐를 안정시켜줘요? 달이 자전축이 흔들리는 거를 안정시켜요. 자전축.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고 4번 슈퍼플레어 쓰셨죠? 5번. 자, 5번. 적당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 날아오는 다량의 플라즈마 입자. 플라즈마라는 건 전기를 띠는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자기장 때문인데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합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오존층은 뭘 흡수하죠? 자외선. 네, 잘했어요. 그다음에 7번. 첫 번째 박스. 질소. 질소를 빗물에 녹여가지고 땅에 뭘 공급해요? 비료. 네,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8번. 21%의 산소는 우리 호흡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18%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16%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광합성. 예, 바다 위에 떠있는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밑에 내려가면 산소 소모 박테리아. 와,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 응? 네. 인을 고정시키면은 조류가 줄어들어요. 감소. 인이 많아지면은 조류가 늘어나요. 이런 되먹임을 통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되셨죠? 예, 숙제로 여러분이 이사야서 45장 12절하고 이사야서 45장 18절을 숙제로 써오십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세요. 이 아슬아슬한 모든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광대한 우주에서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거주 행성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정확하게 이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춘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구 왜 이렇게 특별한 거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행성이 없어. 도대체 이 모든 조건들을 갖가지, 제가 말하지 않은 더 복잡한 조건들도 많아요.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황해의 순환, 이런 원소들의,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이런 원소들이 순환되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지구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땅을 만든 자도 나요. 지구를 만든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인간, 너를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늘을 팽팽히 펼쳐놓았으며 별들에게 명령하여 너 거기에 있어 라고 제자리에 가 있도록 명령하셨다. 무슨 뜻이죠? 모든 제자리의 궤도 운동이 그렇게 질서 있게 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과 행성의 이 모든 위치와 운동은 다 창조의 산물인 거예요.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멍 터져가지고 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뭉쳐가지고 그런 혼돈한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도록? 같이 시작.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땅을 지으신 이유, 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견고하게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 너 거주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특별한가? 지구는 왜 이 갖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넘겨서 56쪽에 한번 하나씩 읽으면서 가보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조건 외에 지구가 정말로 특별한 곳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특별한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로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뭘까요? 지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따져본 것과 어긋나요? 잘 맞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야. 내가 6일 중에 5일이나 사용해서 이 지구를 다듬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결과적으로 지구가 특별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디에 오셨어요? 이 지구에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우주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지구에만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화성이요? 목성이요? 화성에서 내가 가는 것을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어디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볼 곳, 다시 오심을 볼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곳, 역시 바로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우주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서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물리적 생물학적 조건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지구에 오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곳도 바로 이 지구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땐 뭘로 오십니까? 네, 심판자로,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이 바로 이 지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지구로 재림해서 오실 때는 그게 곧 뭘까요? 우주의 종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우주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에 성육신한 것도 우주적 사건이고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초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만물과 화평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속죄의 은혜는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주의 종말, 즉 우주의 역사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다시 예수님이 어딘가 다른 행성에 가실 수 있습니까? 또다시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단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하고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행성에도 외계인이 있을 거고 지적인 존재가 살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진화돼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외계행성 어디에도 물만 있으면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행성 중에 어딘가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외계에 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럼 지적인 존재면 죄도 지을 수 있겠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제가 속이 울렁거리는데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행성들에도 예수님을 보내셨겠네. 다수 성육신설이라고 얘기해요.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화론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가 보이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저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속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헛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값없는 이 은혜의 그 무게, 값은 없지만 그 은혜의 그 크기와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겁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볼 사람들은 누구고 이 기절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디 있고 싶으세요?
오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세상에 정말이었어 하고 기절하게 했으니까. 어머, 예수님 오는 게 진짜였어? 뭐 하늘의 권능이라는 건 별들, 천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체들을 흔들릴 거라고 말씀한 거세요. 이 우주가 하늘이 진동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짜였네? 너무 무서워서 동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해 버릴 겁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 우리는 이렇게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이 지구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지구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 지구에서, 그분이 승천하신 지구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이 지구에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성육신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속죄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재림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영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역사 이제 보이십니까? 처음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완벽하게 좋았던 모습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에 누가 오셨어요? 창조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역사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주가 끝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우주라는 이 우주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참된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꼬여버린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